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최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환율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화 환율도 계속해서 엄청 막 작살이 나면서 달러당 1,3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옆 나라 일본은 진짜 그야말로 완전 역대급 환율 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당 거의 140엔, 한 20년 전 수준을 이제 뚫고 가냐 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 엔화가 왜 약세인가,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었던 컨텐츠에도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게 단순히 사실 옆 나라 그냥 일본 여행 갈 때 필요하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환율이라는 게 이 경제 펀더멘탈, 특히 이 수출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수입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큰 경쟁자죠. 한국 수출 기업들과 일본 수출 기업들의 이 경쟁을, 이제 가격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엔화가 너무나도 이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들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 버리면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도 영향이 오고,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옆 나라 얘기라고 이제 치부할 게 아니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시면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할 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야 저희 걱정, 이제 우리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걱정과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빨리 짚고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트렌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사상 최초로 이제 빅스텝, 한 번에 50bp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이것 때문에 대출 금리부터 예금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각종 금리가 오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또다시 75bp 아니면 100bp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 호주, 그 외 각종 이머징 국가들, 선진국들 다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직후에 엄청나게 낮췄던 이 제로금리 가깝게 갔던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벌써 2.25%,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레인지, 범위로 제시가 되죠. 근데 1.5에서 1.75%의 이 사이에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은 75bp에서 100bp 정도가 더해져서 2.5 아니면 2.7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일본은 꿋꿋이 저금리를 유지 중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를 계속 유지 중인 나라고, 남들이 어떻게 올리건 말건 본인들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이 디플레이션, 이거를 이제 탈피를 하고, 남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걱정할 때 우리는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더 나와주면 너무 땡큐다 라는 식으로, 디플레를 벗어나는 게 더 우선이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 부양책을 피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금리만 낮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채권을 시장에서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식으로까지 엄청나게 시장 금리를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채권 금리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게 단기 금리부터 장기 금리까지 몇 년짜리, 이제 아니면 며칠짜리, 몇 달짜리, 얼마의 기간 동안 빌리냐에 따라서 이 단기부터 장기 금리까지의 금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본은 기준금리, 이 초단기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장기 금리, 이 국채 금리 10년에서 30년까지의 이런 장기 국채 금리들을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계속 시장에서 사들이는 식으로, 근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거는 더 낮은 금리를 주더라도 국채를 산다는 이런 보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금리, 시장 금리까지 더 다 같이 이제 끌어내려서 이 만기에 상관없이 이제 금리 커브 전체를 좀 낮게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문제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베 정부 이전부터, 그리고 아베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아베 이후에 스가, 그 다음 기시다가 이어받은 일본 정권의 과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굉장히 초통화 완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 배경을 살짝만 짚고 가면은, 이 중심에는 아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살당하면서 일본 정계 그리고 재계에도 엄청나게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아베가 10년 전 2012년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을 엄청나게 들고 왔었죠. 그래서 당시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재정을 확장하고 법인세도 낮추고 인프라 건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장하고, 노동구조를 개혁하고,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고 노동구조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이런 정책들을 더해서 엔화 약세를 불러오겠다는 정책이었어요.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에는 이제 수출 증대를 불러오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임금 인상, 이제 수출 기업들의 직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CPI, 그들이 나와서 소비를 하는 양이 많아질 테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풀자, 엔화 약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폈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극악 처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이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아베가 정권 교체를 위해 들고 나왔던 정책이었고, 어쨌든 간에 그 직전에 3년 동안 이제 정권이 넘어가 있었는데, 아베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권을 다시 잡기 한 해 전에 2011년에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을 폈고,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GDP도 빠르게 올라가고 증시도 오르는 식으로 효과가 좋다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어쨌든 빚이 굉장히 많아진,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진 그런 악영향을 남기기도 했는데, 뭐 여기에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도 제대로 진행 못하고 하는 식으로 좀 악재들도 겹치긴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베가 이렇게 펼쳐놓은 10년 전에 펼쳐놓은 이 판 위에서 아베가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아베의 자민당 내 세력이 결국 계속해서 이어받긴 했는데, 자민당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긴 하지만 그 안에 파벌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도 이제 아베파가 제일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 자민당 내에서 파벌 싸움 자체에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서 아베의 말을 좀 따르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가 총리, 전 총리죠. 아베 다음 스가였고 스가 다음 기시다가 됐는데, 스가 총리에 의해서 기시다 총리까지 아베노믹스를 현재까지는 잘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 기시다는 아베노믹스에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이 경기 완화와 이 엔화 약세 정책이 이 소득 격차 확대와 국가 재정 악화의 범인이라고 공격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베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그리고 아베가 사망한 다다음 날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시다 입장에서는 약간 무주공산으로 흘러들어온 공을 좀 잡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밀어주던 이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임기가 어쨌든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엔화 환율 자체도 지금 여기에는 엔화 대비 달러 환율로 좀 알아보기 쉽게 차트를 그렸는데, 달러 대비 엔화 환율로 하면은 뭐 140원을 뚫고 올라가냐 마냐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환율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반대 배팅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돈을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의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돈을 쏟아붓는,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여기 보시면 2022년 들어서 미친 듯이 치솟은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국가 재정을 털어가지고 금리를 방어하고 시장을 조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반대 베팅을 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 측의 개입과 실제 시장의 스탠스를 좀 비교하기 좋은 차트가 스왑 금리와 채권 금리의 차이인데, 까만 게 은행 간 스왑 금리, 그 다음에 빨간 게 국채 금리거든요. 뭔 말인가 하면은 자세한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스왑 금리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 거래하는 금리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 선인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들어간, 실제로 이제 돈을 퍼부어서 마구 사들여서 찍어 누르는, 그래서 이게 0.25%를 안 넘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2022년 들어서 실제 시장 금리 간의 이제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지금은 금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눌려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이 엔화 약세가 정말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해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 환율이란 게 결국에는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 양쪽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둘 다 굉장히 활발한 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이제 크게 뭔가 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해가지고 한쪽의 계약 조건이 되게 빠르게 달라질 경우에요.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이 계약 조건들이 당연히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받아와서 엔화로 이제 환전을 하면 되는데, 결국엔 똑같은 엔화, 이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엔화를 벌어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벌어들이기 위해서 더 적은 달러를 벌어들여도 이제 엔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똑같은 엔화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표시 금액이 더 잦아지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반대로 어쨌든 이 수입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원자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엔화는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수출 쪽의 이득이 더 크다고, 수입 원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상쇄하는 거를 다 고려를 하더라도 수출 쪽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서 계속 경기 부양을 아베 사망 전까지는 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베 사망 직후에도 일단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 부양할 거다, 필요하면 돈 더 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말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이 원자재 물가가 오르는 걸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짤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시대를 사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뭘 얘기를 해도 약간 일본이 날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한국도 같이 날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언제쯤 항복하고 이 경기 부양책을 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아베 사망까지 얽혀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